안녕하세요. 슈마패밀리 연보현 목사입니다. 어느덧 기본과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진행되는 기본과정의 마지막 강의는 모든 부모님들께서 어쩌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부분일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까 궁금하시죠? 바로 이 부분, 성경적 지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초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신앙인들 사이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공부 잘하려고 하는 것은 세속적 욕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것이지 공부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복음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오해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일수록 오히려 공부를 못해요. 왜냐?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된 까닭이죠. 심지어 반대로 동기부여가 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 조금 못해도 돼. 신앙만 좋으면 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를 못하게 되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리더십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고 복음의 진리와 거룩성 때문에 세상의 시기와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온갖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실력까지도 갖추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들은 겉으로 보이는 거룩에만 힘쓰고 있고 무슨 일을 할 만한 실력은 없는 상황이고요. 세상의 탁월한 리더들은 실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거룩과 실력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탁월한 실력을 갖춘 자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모든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과정 첫 시간에 고백했듯이 우리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교재 74페이지에 있는 오늘의 주제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부모님들 중에 내 자녀가 안 똑똑하기를 바라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기 자녀가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건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탁월한 존재로 지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탁월함을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탁월함이 잠재력으로만 남아있고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자,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해결 방법이 더 잘 보입니다. 죄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뭐만 바로잡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그렇죠. 바로 죄의 문제만 바로잡으면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알아서 해결되겠죠. 이제 우리는 죄하면 한 가지를 딱 떠올려야 됩니다. 고집, 무질서. 그리고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바로 순종이 아니라 창조, 질서입니다. 먼저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순종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쉽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탁월한 존재로 지으셨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탁월함을 잃어버렸다. 죄란 고집과 무질서이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선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뭔지가 명확해지죠? 지금 우리가 놓쳐버린, 잃어버린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는 거죠. 일단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야 하겠구나. 바로 이 생각.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사고 구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지? 그 질서가 어디에 있을까? 그 질서를 따르려면 뭘 해야 하지? 그 질서를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진지한 고찰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창의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의 본질이자 바로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탁월해지는 것은 어떤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어라가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했나요? 그 앞에 나오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이 말을 저는 다른 말로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죄의 무질서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목적대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사람에게서 또한 창조주의 빛이 만물 가운데 비추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탁월함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전히 똑똑해지고 탁월해지는 것을 경쟁의 개념 안에서 이해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경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섬김과 존중 그리고 연합이 있을 뿐이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경쟁의 개념으로는 온전한 열매를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무엇이든 공부든 일이든 뭐든 간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질서의 결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열매로서 취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 개념을 통해서 교육을 접근해야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든 간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육, 진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항상 하나예요. 과연 그것을 정말 믿느냐 하는 거죠. 무슨 어떤 복잡한 것, 어려운 것을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말씀 밑에 있는 프롤로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도 잘하는 거라고 세상은 말한다. 실제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유대인들의 IQ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두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이미 주셨다.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주신 뇌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제시하는 7가지의 방법을 따라 자녀를 훈련시켜보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탁월한 리더가 되길 원하신다. 자,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앙심 좋은 사람을 찾으시지 똑똑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틀린 말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 영성과 인성, 지성을 각각의 독립된 영역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플라톤 철학으로 대표되는 헬라 철학의 사상이 지금 여러 가지 변형되고 심화된 모양으로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는 까닭에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앉은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이 못된 생각들을 지금 당장 바로 걷어차 날려버리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탁월하게 지으셨어요. 그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과 만물이 더욱 충만하게 다스려지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죠. 먼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또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부터 지워야 돼요. 가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신앙은 좋은데요. 공부는 못해요. 또는 우리 아이는 공부머리가 아니에요. 운동을 좋아해요. 미술을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찌감치 공부는 포기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시켜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중에, 지금은 공부할 때야. 먼저 공부부터 하고 신앙은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치고 신앙 좋은 애들이 진짜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건 말건 그건 관심도 없고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한다. 이런 식의 교만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잘못된 교육으로 망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지성교육을 다룰 때 뭘 알아야 하냐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머리 안에 있는 뇌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뇌를 제대로 알고 뇌를 바르게 활용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내 열심 내 노력으로 경쟁해서 이기기만 하려고 하니 지금의 여러 교육에 대한 왜곡과 변질이 발생하는 겁니다. 뇌는 사실 공부하는 기관이 아니라 생각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 외우고 문제만 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뇌는 건강해지고 우리 뇌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이야 그냥 머리에서 늘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언제나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라고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약 6만 번의 사고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5%는 어제 했던 생각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러면 나머지 5%는 새로운 생각이냐?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생각도 어제 했던 생각의 변형 혹은 응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창조적인 생각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삶을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가 매일마다 6만 번씩 하는 사고작용, 생각의 내용을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얼마나 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뇌가 원래 가진 기능이 바로 이 창조적인 사고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죄로 인한 무질서로 인해서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다시 바로잡기 위해 훈련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공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생각하는 훈련인 거예요.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공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어쨌든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온통 모든 교육의 포커스가 경쟁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열심히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면 생각이 잘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100% 생각을 키우는 데 집중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적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 중에 겨우 아주 작은 일부분, 극히 적은 분량만 생각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 증거, 요즘 우리 아이들 자기만의 인생 철학을 가진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 자기만의 소신을 가진 아이들이 아주 드물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시험 보면 점수도 잘 받는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 한 편 제대로 써낼 줄 아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마저도 누군가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동의 혹은 반대하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수준의 공부를 가지고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최대 경쟁력은 생각하는 힘이라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은 생각할 줄 아는 아이들로 교육받고 있나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이건 부모님들이건 지금 뚜렷하게 교육의 목표를 생각하는 힘, 생각의 근육 이렇게 맞춰놓고 계신가요? 아니면 당장 수학 문제 몇 개 풀고 영어 문장 몇 개 읽을 줄 알면 박수 쳐주고 마나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똑똑한 아이, 탁월한 아이가 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공부에 대한 실력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잡으세요. 집에 고성능 슈퍼카가 있는데 이걸 마트 갈 때만 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차의 가치, 진짜 성능을 제대로 알 수 없겠죠. 그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로 나가야죠. 그리고 힘껏 한번 달려봐야죠. 그 차의 웅장한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뚜껑도 한번 좀 열어보고요. 비유가 좀 그런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는 슈퍼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고성능의 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엄청난 고성능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지성교육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뇌를 알아야 교육이 보인다. 먼저 이 생각이 뛰어야 우리 자신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탁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재 75페이지 1, 2, 3번은 우리가 이미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다루고 넘어갈게요. 쉽게 말해서 1번 지혜교육은요. 모든 교육의 중심을 단편적인 지식에 습득에 두지 말고 생각의 확장, 즉 지혜를 키우는 데 두라는 말이에요. 교육의 초점을 명확히 하라는 거죠. 이번에 태필린 교육, 하야 교육, 학가다 교육은요. 한마디로 암송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서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교육의 핵심 원리인데요. 실제로 역사상 나타났던 거의 대부분의 천재들은 모두가 다 암송 교육을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암송은 창의력을 죽인다? 암송은 기존의 지식을 답습하기만 하는 지루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 암송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암송의 위력은 해본 분들만 알아요. 어떤 책을 보든 어떤 내용을 공부하든 그 내용이 중요하다, 핵심이다, 그러면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극강의 공부법입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우리 뇌의 작동 원리이기도 해요. 조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뇌에는 뉴런이 있어요.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뉴런은 일종의 컴퓨터와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인터넷이 느리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뉴런과 뉴런들을 연결해주는 신경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엘린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미엘린은 마치 우리 머릿속에 인터넷 통신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미엘린의 특징, 두꺼울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미엘린을 두껍게 만들수록 우리 머리가 잘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관심은 이거죠. 어떻게 해야 미엘린이 두꺼워질까? 미엘린의 두 번째 특징, 미엘린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두꺼워진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반복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미엘린은 그 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뉴런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늙을수록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은 뭐다? 핑계인 것이죠. 그냥 반복을 안 한 거예요. 실제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면 이전보다 공부의 양이 확 줄잖아요. 그러면 미엘린이 점점 얇아지는 거죠. 뉴런은 여전히 고성능 컴퓨터인데 미엘린이라는 인터넷 통신망이 계속 느려지니까 전체 머리 성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머리가 나쁘다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게을러질 뿐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머리 좋아지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반복하게 하세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탈무딕 디베이트 교육은 뭐냐면요. 토론하게 하라는 거예요. 야카흐라고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생각하게 하는 것,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것.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배웠다면 반드시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생각한 내용을 쓰게 하고 말하게 하면서 생각의 정리 작업이 일어나게 해야 그게 진짜 교육이 된다. 만약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다 외우고 있어도 정작 그 내용 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확장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 헛것이에요. 자, 오늘 다룰 내용 중 중요한 것은 4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뇌를 알아야 교육이 보인다. 아까 미리 제가 말씀드렸었죠? 공부는 어디로 한다고요? 뇌로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죠. 그것만 알면 훨씬 더 공부라고 하는 뇌 활성화 작업이 더 수월하고 효율적이 되겠죠. 먼저 뇌의 구조와 특징을 보시면요. 뇌는 그냥 하나의 통으로 생긴 게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그 기능과 작동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공부하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뇌는 정말 놀라운 기관이어서요. 뇌과학자들도 그 끝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뇌 속에서 우주가 연상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뇌를 보고도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뇌는 그냥 보기만 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점을 누구나 정직하기만 하다면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교재에 실려있는 그림을 보시면 뇌의 단면인데요. 대뇌, 간뇌, 뇌하수체, 연수, 중뇌, 소뇌, 척수 등등의 구조가 나와 있고 또 각각에 해당되는 기능들이 다 나와 있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어린 아기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있어요. 뇌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들은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다루기는 어려우니까요. 여러 다큐멘터리나 서적들을 통해서도 접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뇌는 하나의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복잡하지만 치밀하게 만들어진 고도의 창조물이다. 그리고 각각의 기관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2번 뇌의 발달 과정이 나옵니다. 위의 그림은 수태 후부터 시작되는 뇌의 발달 과정을 나이 순으로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고요. 위에 있는 선은 생물학적 성장 곡선이고요. 밑에 있는 선은 지적 활동 성장 곡선입니다. 생물학적 성장 곡선이 완만하게 상승 곡선으로만 진행되는 반면에 지적 활동 성장 곡선은 3세부터 10세 사이에 일정 부분 굴곡이 발생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러다가 10세에서 13세 사이에 다시 상승 곡선을 회복하고 그 뒤로는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신 채로 아래 표를 좀 보실까요? 먼저 0세에서 3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고도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대뇌 피지를 이루는 부분, 즉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이 골고루 발달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오감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뇌의 전체적인 생물학적 성장이 자리를 잡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의 각 부분이 전체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통해서 충분한 자극을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고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와 눈도 많이 맞추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목적 없이 그냥 아이 기분 좋게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머릿속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요? 아이의 뇌 전체가 튼튼하게 성장하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5세에서 6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종합적인 사고 기능과 인간성, 도덕성, 종교성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예의 바르고 깊은 사고를 할 줄 알며 인간성이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인격을 바르게 형성할 수 있다. 자, 전두엽은 머리 앞쪽, 이마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특별히 고도의 사고 능력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이 전두엽이 창의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건 아마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자라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바로 5세에서 6세 사이에 전두엽의 세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아이의 전두엽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면서 스스로 그 장면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상상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다가 중간에 뚝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따가 읽어줄게. 그러면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장면에 대한 자기의 상상력이 발휘가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전두엽이 충분히 자극을 받는 거예요. 또는 직접 아이들에게 물음표를 던져보시는 거예요. 이 물음표가 가진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물음표는 던지는 대로 생각을 유발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둘째 문제예요. 우리 머리는요. 어쨌든 물음표가 던져지면 생각이라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물음표의 능력에다가 우리의 진정성을 더해서 아이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을 던져주시는 거죠. 아이가 질문하면 아이의 질문에 대한 제일 좋은 대답은 또 다른 질문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의 연결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가 답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좋은 스승의 역할이죠. 그렇게 얻은 생각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되고 뿐만 아니라 더 큰 생각으로 확장돼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그냥 스마트폰이나 쥐어주고 텔레비전이나 보여주고 장난감이나 잔뜩 사주면 전두엽에 충분한 자극이 주어질까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다음은 6세에서 12세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뇌의 가운데 부위인 두정엽과 양옆의 축두엽이 발달한다. 두정엽은 공간 입체적인 사고 기능, 즉 수학과 물리학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이고 축두엽은 언어 기능을 담당한다.
자, 이 시기에는 전두엽을 지나서 두정엽과 축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다 그랬어요. 이때 우리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받아야 될 훈련이 뭐냐면 바로 경청훈련이에요. 집중해서 듣고 그 말의 의미와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하여 공감시킬 수 있는 훈련.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정엽과 축두엽에 충분한 자극이 가해지면 어떤 능력이 향상된다고요? 공간 입체적인 사고 능력, 쉽게 말해서 수학적 사고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언어 능력, 즉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 아이들 대부분 뭐하고 지내나요? 두정엽과 축두엽의 발달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요즘 우리 아이들 너무 바빠요. 그리고 학습 자료들도 빨리빨리 진도 나가기에 바쁘죠. 뭔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아요. 뭔가 깊이 생각하려고 하면 좀 느린 아이인 것처럼, 공부 못하는 아이인 것처럼 여기기 일쑤죠. 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12세에서 15세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2세 이후에는 시각 기능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발달한다.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고 보기에 멋진 연예인 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듯 앞에서 뒤로 두뇌가 발달하고 두뇌의 각 부위에 따라 담당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 두뇌를 효과적으로 개발시키려면 두뇌 발달 순서에 맞게 적절한 자극과 교육, 생활 습관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머리 좋은 아이로 만드는 키포인트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 중독된 아이들은 당연히 그 머리를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겠죠. 바쁘다는 핑계로 또 귀찮다는 핑계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하나 쥐어주고 또는 텔레비전 틀어주고 자기 할 일만 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식당에도 가보면 그런 분들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건 그 아이의 뇌에 전혀 무관심한 행동인 것이고 그 부모의 무관심 때문에 아이의 뇌는 망가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 청년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하는 말들이 제 머리 용량이 다 찬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말 내 용량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뇌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뇌를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훈련받은 적도 없고 뇌 기능 향상, 즉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한계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공부하기 싫다는 아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뇌를 알면 교육이 보인다. 그러면 뇌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면 그만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 수 있겠죠. 7가지 뇌의 특성을 살펴볼 건데요. 교재 77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맨 위에 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뇌가 좋아하는 것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그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를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뇌는 반복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반복이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뇌는요, 반복할 때 잘 기억하는 특성을 갖고 있대요. 처음에 어떤 정보를 접할 때 15개에서 20개의 세포가 작동하는데요. 그런데 반복하면 할수록 이 정보에 반응하는 세포가 10배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훈련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뇌 기능이 향상되고 암기력이 향상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나 지식일수록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 특별히 암송하는 것이 좋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9회 미만으로 반복했을 경우에는 단기 기억에 머물러서 곧 잊어버리게 되지만요, 10회 이상부터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70회 이상이 되면 영구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억지로 외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반복이 체질화가 되어서 좋은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뇌는 예습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미리 보는 훈련을 시켜라. 자, 뇌는요, 미리 본 것을 더 잘 기억한대요. 눈을 통해 본 것은 후두엽을 자극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기억하고 찾는 것을 쉽게 도와준다는 거죠. 뇌는요, 정보를 무조건 저장하는 게 아니라 7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입력, 분석, 저장 장소 결정, 운반, 저장, 표시, 그리고 출력.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단계가 저장 장소 결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것을 암기하려고 할 때 무작정 반복하는 것보다 처음에 먼저 대강 훑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할 내용을 먼저 가볍게 반복해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후두엽을 통해 그 정보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면 그 사이에 뇌가 이미 저장 장소를 결정해 놓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효율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복습보다 예습이 4배 정도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뇌를 상승시키고 억제시키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뇌의 상승 상태를 위해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자, 뇌는요, 마음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뇌의 작동이 달라져요. 뇌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고 마음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즐겁고 부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조건 공부만 잔뜩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세요. 네 번째, 뇌는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계별 교육으로 뇌의 부담을 줄여줘라. 예를 들어서 영어책을 본다고 할 때 모르는 단어나 내용이 5% 이하일 때는요, 자신감을 갖고 즐겁게 공부한다고 해요. 모르는 단어나 내용이 10% 이하일 때는요, 이 정도까지만 돼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의욕이 충분한 거죠. 그런데 15% 이하로 내려가면요, 이때부터는 약간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 20% 이하가 되면 그 걱정의 정도가 커지게 되고요, 25% 이하부터는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0% 이하까지 내려가면 이때부터는 공부에 대해서 저항하고 기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25% 이하부터는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25%를 모른다고 해도 75%는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뇌는 부담이 더해질수록 학습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단계적이라는 말은 쉬운 것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기보다는 그만큼 예습이 중요하다. 조급함을 버리고 자주 반복하면서 처음에는 가볍게 구경하듯이 접하다가 조금씩 그 강도를 더해가는 그런 식의 단계 학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좌뇌 우뇌는 균형 있게 발달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시켜서는 안 된다. 뇌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 뇌 검사해보면 그런 결과들 나오잖아요. 이 아이는 좌뇌형입니다. 이 아이는 우뇌형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을 망칠 수도 있어요. 먼저는 부모님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참고는 하시되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 우리 아이가 좌뇌형이다 라고 해서 좌뇌만 키우면 우리 아이가 그쪽 분야에 향상된 아이가 되느냐? 또 우뇌형이다 그래서 우뇌만 키우면 우뇌형 인간으로 탁월해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좌뇌, 우뇌가 균형을 잃고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당장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위주로만 시키는 교육은요, 뇌과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교육이에요. 오히려 좌뇌형 아이라면 상대적으로 우뇌 훈련을 더 시켜줘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뇌형 아이라면요, 좌뇌 훈련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좌뇌에 해당하는 자극을 더 줘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뇌는 재미있을 때 잘 기억한다. 그러므로 재미있게 해줘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뇌의 특징 중 한 가지는요, 재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재미없는 건 하기 싫어해요. 그만큼 효율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만 해줄까요? 이 부분이 현대교육의 가장 비참한 실패를 경험한 부분이에요. 본질을 놓치고 현상만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뇌는 재미있어야 잘 배우니까 재미있게만 해주면 되겠구나. 자, 우리 아이들이 본성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눈을 번쩍 뜨세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고요, 부모님의 반응, 부모님의 칭찬에 가장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정작 주셔야 하는 건 안 주고 자꾸 쓸데없는 거, 아무 영양가도 없고 오히려 독이 될 만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되기 원하세요? 더 많이 안아주세요.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땐 충분히 칭찬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과 격려,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깊이 알도록 해주세요. 때로는 엄하게 꾸짖어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만큼 부모님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을 아이들에게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어야 좋은 거라고 자꾸 오락적인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교육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진짜 재미있는 건
신뢰받는 관계예요.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7번째, 마지막으로 뇌는요, 잠자거나 휴식할 때 기억을 저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이면서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라. 요즘 우리나라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수면 시간이 일정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내일 새벽에 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뇌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 하버드 대학 제프리 엘렌보겐 박사는요, 충분한 수면 시간이 특정 사실, 에피소드, 경험적 사건 등을 기억하는 서술적 기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자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규칙에 맞도록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뇌도 그 생활 패턴에 맞춰서 깨어날 때는 깨어나고 쉴 때는 충분히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불규칙하면 우리 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컴퓨터도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전원 코드 빼버리면 그게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종료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가 시스템을 잘 정리하고 전원을 안전하게 종료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리로 뇌를 소중하게 관리해야 이 뇌를 가지고 더 깊은 생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학습법의 12가지 방법론들은요, 교재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 자세히 실어놨으니까요,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참고 자료들도 잘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고 하면 무조건 신앙만 좋게 하는 교육, 기껏해야 인성교육 정도만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성경적이라는 말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지성교육도 마찬가지로 가장 탁월한 교육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요, 모든 삶의 기준과 원리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전체 결론입니다. 이번 기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워야 된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자 본질적 사명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까지 다룬 내용들이 각 가정과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과정 11주 과정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셨는데 끝까지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부모대학 강의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대학 스텝 1 과정은 수료증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바로 이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수료 대상자 분들께 별도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쉐마 패밀리 연보윤 목사였고요. 늘 언제나 주 안에서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